네가 가져온 것이 고작 이런 오물들이냐? 내 놈이 청나라의 개가 되어 돌아왔구나.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도 미스터리한 죽음이 기록되었습니다. 8년의 인질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아들, 그리고 그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의심받는 아버지, 온몸이 검게 변한 세자의 시신 뒤에는 차마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부자의 전쟁이 숨어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살아남았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조선의 운명을 바꿀 뻔했던 26일간의 기록, 인조와 소현세자, 그 비극의 진실을 지금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1636년 12월의 겨울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왕조의 종말을 예고하는 서늘한 징조였습니다. 압록강의 강물이 채 얼어붙기도 전에 만주 벌판을 가로질러 내려온 청나라의 철기군은 노도와 같은 기세로 한반도를 유린했습니다. 그들의 속도는 조선 조정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봉화가 오르기도 전에 적은 이미 개성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16대 왕 인조는 성급히 짐을 쌌으나 강화도로 향하는 길은 이미 적에 의해 차단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왕이 선택할 수 있었던 최후의 보루는 험준한 돌산 위에 세워진 남한산성이었습니다. 12월 14일 밤, 인조와 왕세자 소현, 그리고 수천 명의 군사와 신료들이 남한산성의 좁은 성문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거대한 감옥에 가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성 안의 공기는 차가운 칼날 같았고 설상가상으로 그의 겨울은 100년 만에 찾아온 혹한이 몰아쳤습니다. 성곽을 지키는 병사들의 손가락은 동상에 걸려 활시 위조차 당길 수 없었고 말들은 볏짚조차 없어 서로의 꼬리를 뜯어먹으며 죽어갔습니다. 인조는 매일 밤 거친 삼베옷을 입고 성벽을 돌며 병사들의 손을 잡았으나 왕의 체온은 이미 식어버린 국군을 되살리기엔 너무나 미약했습니다. 이 처절한 47일간의 고립 속에서 15살의 어린 왕세자 소현은 아버지 인조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 안에서 벌어지는 인간 군상의 비극을 목격했습니다. 척화파 신하들은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느니 종묘사직과 함께 깨끗이 죽자며 목에 핏대를 세웠고 주화파 신하들은 치욕을 견디고 백성을 살리는 것이 임금의 도리라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어린 세자의 눈에 비친 것은 명분이라는 허울 아래 죽어가는 백성들의 비명이었습니다. 인조는 밤마다 침소에서 엎드려 울었습니다. 세자는 문 밖에서 그 흐느낌을 들으며 깨달았습니다. 왕의 눈물은 성벽을 지키는 병사의 언손을 녹여주지도 굶주린 백성에게 밥을 주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왕은 때때로 세자를 불러 앉혀놓고 알 수 없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미안함과 수치심,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너는 이 아비를 원망하느냐? 인조의 물음에 세자는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세자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지키려 하는 그 의리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기에 성 밖에서 짐승처럼 도륙당하는 백성들의 목숨보다 무거운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성벽 너머로 들려오는 청나라 군사들의 위협적인 함성과 굶주린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세자의 가슴에 깊은 흉터를 남겼습니다. 1637년 1월 30일 마침내 성문이 열렸습니다. 인조는 왕의 권위인 면복을 벗어던지고 죄인을 상징하는 남색 옷을 입었습니다. 남단문을 나서는 왕의 발걸음은 마치 도살장으로 향하는 짐승처럼 무거웠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소현세자의 가슴 속에는 칼날 같은 바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강변 삼전도에는 이미 거대한 수왕단이 높게 솟아 있었습니다.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는 거만한 자세로 단 위에 앉아 아래를 굽어보았습니다. 309고 두례를 행하라. 청나라 장수의 고압적인 통역이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인조는 차가운 얼음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번 절하고 3번 머리를 땅에 찢는 행위를 3번 반복하는 동안 고요한 들판에는 둔탁하고도
처절한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인조의 이마가 땅에 부딪힐 때마다 세자의 시야는 흐려졌습니다. 얼어붙은 흙바닥에 부딪힌 왕의 이마에서 붉은 선혈이 뿜어져 나와 흰 눈 위를 적셨습니다. 이것은 조선이 500년간 지켜온 성리학적 자부심이 통째로 으깨지는 소리였습니다. 인조에게 그날은 평생을 따라다닐 지독한 수치심의 문신이 새겨진 날이었고, 소연에게는 명분보다 강한 것은 실리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배운 각성의 순간이었습니다. 홍타이지는 단 위에서 인조를 내려다보며 비웃었습니다. 조선의 왕아, 내가 섬기던 명나라는 어디 있느냐? 내가 지키려던 예법이 지금 너를 구해주느냐? 그 목소리는 인조의 고막을 찢는 듯 했습니다. 인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땅바닥을 향해 머리를 조아릴 뿐이었습니다. 그 옆에 나란히 엎드린 소현세자는 생각했습니다. 힘이 없는 나라는 살 길조차 구걸해야 한다. 아바님의 이 피를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청나라가 내건 항복의 조건은 잔혹했습니다. 조선의 다음 왕위를 이을 세자 소현과 그의 동생 복림대군을 인질로 데려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인조가 조금이라도 딴 마음을 먹으면 세자를 새로운 왕으로 세워 인조를 폐위시키겠다는 거대한 정치적 인질극이었습니다. 이별의 날, 도성 한양은 통곡의 바다로 변했습니다. 수만 명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 청나라 군대의 말굽 아래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인조는 떠나는 아들의 손을 잡고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디 살아만 있거라. 내 기필코 너를 데려오마. 왕의 약속은 절박했으나 그 목소리에는 이미 아들을 향한 미안함보다 자책감이, 그리고 자신의 수치를 본 목격자에 대한 묘한 거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현세자를 태운 가마가 압록강을 건너 북방의 낯선 땅으로 향할 때 세자는 뒤를 돌아보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이 나라의 백성을 저런 눈바닥 위에 무릎 꿇게 하지 않으리라고. 그렇게 조선의 미래는 어둠 속으로 끌려갔습니다. 가마 밖으로 보이는 압록강은 검붉게 흘렀습니다. 수많은 조선 포로들이 강을 건너며 고국을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는 곡소리가 강바람을 타고 세자의 가마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세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자신이 입고 있는 비단옷이 백성들의 피로 짜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청나라 기병들은 채찍을 휘두르며 포로들을 몰아붙였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손을 놓치고 어미가 아이를 품에서 빼앗기는 광경이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세자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으나 그 통증조차 백성들의 울음소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압록강 너머 만주 벌판을 지나 도착한 청나라의 수도 심양. 소현세자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심양관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감옥이었습니다. 심양의 바람은 조선의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매서웠습니다. 살갗을 베는 듯한 추위 속에서 세자는 낯선 땅의 이방인이 되었습니다. 청나라 관리들은 세자를 깍듯하게 대접하는 척하면서도 끊임없이 심리적 고문을 가했습니다. 그들은 인조에게 보낼 공물을 세자에게 직접 결정하게 했고, 조선에서 끌려온 포로들의 처우를 빌미로 세자를 압박했습니다. 초기 심양 생활은 굴욕과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고국의 소식은 멀었고 아버지가 보내오는 서신에는 몸 조심하라는 안부보다 청나라의 비위를 잘 맞춰 국가의 화를 면하라는 무거운 지시만이 가득했습니다. 소현세자는 깊은 우울에 빠졌습니다. 왕세자라는 화려한 직함은 적국의 한복판에서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심양관의 좁은 방에서 등불을 밝히고 서책을 읽으려 애썼으나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벽 너머에서는 청나라 장수들의 연회 소리가 들려왔고, 멀리서는 조선 포로들의 신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세자는 자신이 한 나라의 후계자인지 아니면 언제든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담보물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곁에는 강인하고 영민한 여인 세자빈 강씨가 있었습니다.
강씨는 절망에 빠진 세자의 어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저하, 언제까지 고국만을 바라보며 한숨 지으시겠습니까? 아바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우리가 직접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저들이 가진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강빈의 눈빛은 세자의 가슴 속에 꺼져가던 불씨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1638년 봄, 소현세자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조선 조정에서 보내주는 쥐꼬리만한 보조금에 의존하는 생활을 청산하고 직접 경제력을 갖추기로 한 것입니다. 세자는 심양관 주변의 거친 황무지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는 조선에서 농사 숙련공들을 불러들였고 청나라 관리들을 설득해 땅을 임차했습니다. 왕세자가 어찌 흙을 만진단 말이냐는 신하들의 통곡 섞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자는 직접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비단옷 대신 삼배옷을 입고 쟁기를 잡았습니다. 땀방울이 흙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세자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세자와 강빈이 경영한 농장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농사만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확한 작물을 청나라 상인들과 거래하며 막대한 이윤을 남겼고 그 수익으로 조선의 인삼과 비단을 들여와 청나라와 내몽골 지역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무역 상권을 구축했습니다. 심양관은 이제 인질들의 거처가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무역과 외교의 중심지로 변모했습니다. 세자는 무역의 현장에서 청나라 관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협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청나라라는 나라의 시스템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명분이 아니라 실리를 위해 움직이는 집단이었습니다. 세자가 번 막대한 자금은 그의 사치를 위해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양의 노예 시장을 찾아갔습니다.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온 조선의 여인들과 아이들이 짐승처럼 팔려나가는 광경을 목격한 세자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노예 시장의 쇠창살 안에서 조선의 어머니들은 세자를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저하, 저희를 구해주소서. 세자는 그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다려라. 내 반드시 너희를 데려가마. 세자는 농사와 무역으로 번 은괴를 아낌없이 내놓았습니다. 1명, 2명, 그렇게 수천 명의 조선 백성을 직접 돈을 주고 사서 해방시켰습니다. 국가가 지키지 못한 백성들을 볼모로 잡힌 세자가 직접 구원한 것입니다. 속환된 백성들은 심양관 앞에서 세자를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저하가 우리를 살리셨다. 조선의 왕은 우리를 잊었으나 세자 저하는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 이 칭송은 바람을 타고 압록강을 건너 한양 도성까지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소문은 인조의 심기를 어지럽혔습니다. 인조는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에 병적인 집착을 보였습니다. 정통성 없는 반정으로 왕위에 올랐고 외적에게 굴욕을 당한 왕에게 백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들은 더 이상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인조는 심양에서 들려오는 세자의 활약상을 들으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세자가 돈을 벌어 백성을 구했다니 그것은 백성의 마음을 사서 내 자리를 뺏으려는 속셈이 아니더냐? 인조의 의심은 조귀인의 간사한 혀끝을 타고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1644년 역사의 수레바퀴는 더 크게 돌았습니다. 명나라가 멸망하고 청나라가 중원의 주인이 되어 북경의 자금성으로 들어갈 때 소현세자 역시 그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북경은 심양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거대한 문명의 용광로였습니다. 자금성의 웅장한 궁궐 안에서 세자는 또 다른 세계를 마주합니다. 독일인 신부이자 천문학자인 아담 샬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북경 천주당에서 마주한 서양의 문물은 세자에게 거대한 충격이었습니다. 아담 샬은 세자에게 망원경을 건네주며 밤하늘을 보게 했습니다. 망원경 렌즈 너머로 보이는 달의 분화구와 수많은 별의 움직임은 세자가 평생 배워온 성리학의 우주관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신부님, 저것이 정녕 하늘의 모습이란 말입니까? 아담 샬은 인자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저하, 진리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느끼는 것 속에 하느님의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세자는 아담 샬로부터 천문학, 수학, 지리학뿐만 아니라 서양의 화포 기술과 의학까지 전수받았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조선이 살 길은 오직 변화뿐이다. 낡은 예법과 명분으로는 거대한 세계의 물결을 이겨낼 수 없다. 세자는 북경에서 보낸 1년 동안 조선의 미래를 설계했습니다. 그는 아담샬과 깊은 우정을 나누며 언젠가 조선의 천주당을 세우고 서양의 기술자들을 불러들여 나라를 개조하겠다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러나 세자가 북경에서 신세계를 보며 희망의 씨앗을 품을 때 한양의 인조는 완전히 괴물로 변해 있었습니다. 첩보원들은 세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왜곡하여 보고했습니다. 세자가 서양의 사교에 빠졌습니다. 세자가 청나라 황제와 내통하여 전하를 폐위시키려 합니다. 인조는 이제 아들의 귀국을 기다리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왕좌를 지키기 위한 냉혹한 군주가 되어 있었습니다. 1645년 드디어 8년의 볼모 생활을 끝내고 귀국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소현세자는 벅찬 가슴으로 짐을 쌌습니다. 그의 괴짝 안에는 망원경, 세계지도, 서양역법서, 그리고 아담샬이 선물한 성화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것들이 조선을 바꿀 것이다. 세자는 압록강을 향해 말을 달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꿈꿨던 조선의 미래는 압록강 너머 한양의 어두운 궁궐 안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가장 위대한 희망이 가장 처참한 비극으로 변하는 26일간의 카운트다운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1645년 2월 18일 새벽 조선의 하늘은 낮게 내려앉은 먹구름과 살얼음 같은 서리로 가득했습니다. 8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심양의 매서운 칼바람과 적진에서의 외로운 투쟁을 견뎌냈던 왕세자 소윤의 가마가 마침내 고국의 흙을 밟았습니다. 홍제원 고갯마루를 넘어 도성으로 들어오는 길목에는 이른 새벽부터 흰옷을 입은 백성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포화 속에서 자식처럼 아끼던 세자를 떠나보냈던 기억을 잊지 않았습니다. 세자가 탄 가마가 보이기 시작하자 백성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하, 살아 돌아오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조선의 태양이 이제야 다시 뜨는구나. 백성들의 환호는 단순히 왕실에 대한 충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 이후 무능한 왕에게 실망한 민심이 새로운 지도자에게 거는 폭발적인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연호 소리가 창경궁의 깊은 담장을 넘는 순간 그것은 인조에게 가장 치명적인 독이 든 화살이 되어 날아왔습니다. 인조는 침전의 어두운 구석에 몸을 숨긴 채 밖에서 들려오는 함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삼전도에서 오랑캐 황제에게 3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찌우며 흘렸던 피와 흙먼지의 냄새를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치욕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했던 아들이 이제는 백성들의 추앙을 받으며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을 무릎 꿇린 청나라 황제의 절대적인 비호를 등에 업고 말입니다. 인조에게 아들의 귀환은 축복이 아니라 자신의 왕좌를 언제든 빼앗아갈 수 있는 거대한 위협이었습니다. 인조는 세자가 대궐 문턱을 넘기도 전에 병환을 핑계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8년 만에 사선을 넘어 돌아온 아들이 올리는 천문한 인사조차 거절한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너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겠다. 인조는 침묵으로 아들을 정적으로 규정했습니다. 세자는 차가운 궁궐 바닥에 엎드려 아버지가 열어주지 않는 문을 향해 하염없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곁에는 북경에서 가져온 망원경과 천문 서적들 그리고 서양의 정교한 화포 기술이 담긴 괴짝들이 비참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귀국 사흘째 되던 날 밤 창경궁의 어두운 전각에서 마침내 부자간의 독대가 성사되었습니다. 방 안에는 침침한 촛불만이 위태롭게 일렁였고 인조의 표정은 증오와 시기심으로 인해 흑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소현세자는 상기된 얼굴로 자신이 북경에서 가져온 괴짝 하나를
정성스럽게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독일인 신부 아담샬에게 전수받은 망원경과 시열력 그리고 서양의 정교한 화포 설계도가 들어있었습니다. 세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선의 개혁을 향한 열망을 토해냈습니다. 전하, 이것을 보십시오. 서양의 기술은 이미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발전해 있어옵니다. 이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관측하면 별의 운행을 정확히 읽어 농사짓는 백성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저들의 화포 기술은 우리 군대를 다시는 무릎 꿇지 않게 만들 것입니다. 전하, 조선은 이제 이 지식을 품고 변해야 하옵니다. 우리가 오랑캐라 멸시하던 저들은 이미 세계의 중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어옵니다. 세자의 목소리에는 조선의 미래를 향한 진심 어린 열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조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자신을 무능한 왕으로 비웃는 도발로 보였습니다. 인조에게 망원경은 하늘의 섭리를 살피는 도구가 아니라 아비의 고통을 조롱하는 오랑캐의 장난감이었습니다. 분노를 참지 못한 인조는 곁에 있던 묵직한 무쇠의 벼루를 집어 세자를 향해 온 힘을 다해 던졌습니다. 벼루는 세자의 어깨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벽에 부딪히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검은 먹물이 세자의 비단 옷과 귀한 서양 서적들 위로 처참하게 번져나갔습니다. 인조가 광기 어린 눈으로 포효했습니다. 내 놈이 정녕 나를 능멸하려 하는구나. 오랑캐의 기술로 아비를 가르치려 하는 것이냐? 내가 심양에서 그놈들과 어울리며 배운 것이 고작 아비의 자존심을 짓밟고 저 오랑캐 황제의 개가 되는 것이더냐? 당장 물러가라.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라. 세자는 바닥에 떨어진 파편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자신이 돌아와야 할 안식처가 아니라 심양의 차가운 감옥보다 더 위험한 사지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벼루가 깨질 때 튄 먹물은 마치 앞으로 세자가 흘리게 될 검은 피의 전조와 같았습니다. 이 사건 이후 세자의 거처인 적영궁은 창살 없는 감옥으로 변했습니다. 인조는 세자와 함께 귀국하여 조선의 개혁을 꿈꾸던 심양관의 관리들을 모두 파면하거나 멀리 유배 보냈습니다. 세자의 손발을 하나씩 잘라낸 것입니다. 그 빈자리에는 인조의 총애를 받던 후궁 조귀인의 수하들이 배치되었습니다. 조귀인은 인조의 병적인 불안감을 이용해 세자를 모함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조귀인은 밤마다 인조의 침전에서 독 묻은 말을 속삭였습니다. 전하, 들으셨사옵니까? 세자가 청나라 황제에게 비밀리에 서신을 보내 전하를 폐위시키고 자신이 왕위에 오르려 한다 하옵니다. 심양에서 모은 막대한 재물로 이미 조정의 대신 절반이 세자의 사람이 되었다 하니 어찌 소름 끼치는 일이 아니겠사옵니까? 전하께서 손을 쓰지 않으시면 이 나라는 곧 오랑캐의 나라가 될 것이옵니다. 근거 없는 소문이었지만 광기에 사로잡힌 인조에게는 그것이 곧 진실이었습니다. 세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감시 속에서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심양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강건했던 그의 육체는 고국의 궁궐 안에서 급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마다 적영궁 담장 너머로 세자의 바튼 기침 소리가 들려왔으나 인조는 단 한 번도 아들의 처소를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리가 멈추기만을 기다리는 냉혹한 침묵만이 궁궐을 감돌았습니다. 1645년 4월 23일 소현세자가 가벼운 학질 증세로 자리에 누웠습니다. 보통 왕실의 병원에는 내의원의 수석 어의들이 총동원되어 치료 과정을 낱낱이 기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조의 처방은 기이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평소 세자를 돌보던 유수의 어의들을 모두 배제하고 조귀인이 자신의 사가에서 비밀리에 데려온 의원 이형익을 전담의관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이형익은 누구인가? 그는 정식 의과 시험조차 거치지 않은 떠돌이 의원으로 조귀인의 집안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기괴한 침술과 동물에 정통한 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조정의 신료들이 전각 앞에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전하, 어찌 국본의 옥체를 출처가 불분명한 자에게 맡기신단 말입니까? 이는 전하의 손으로 아들을 죽이시는 것과 다름없사옵니다.
제발 어이들을 불러 치료하게 하소서. 그러나 인조는 모든 반대를 무시하고 이형익에게 전권을 부여했습니다. 이것은 치료의 시작이 아니라 합법적인 암살의 서막이었습니다. 이형익은 세자의 방으로 들어가는 순간 마치 사형 집행인처럼 냉혹한 표정을 지으며 침통을 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병을 고치는 침이 아니라 죽음을 부르는 칼날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형익은 세자의 방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누구의 출입도 허용하지 않은 채 세자의 몸에 무려 수십 차례의 침을 놓았습니다. 보통 기력이 쇠한 환자에게는 절대로 쓰지 않는 무리한 시술이었으며 침을 놓는 혈자리조차 상식 밖이었습니다. 세자빈 강씨가 문 밖에서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이보시오 의원, 세자 저하의 비명이 들리지 않소? 문을 여시오. 내가 직접 저하를 배워야겠소. 어찌 왕세자의 방을 이렇게 가로막는단 말이오. 하지만 문을 지키는 내관들은 인조의 명이라며 강빈을 차갑게 밀쳐냈습니다. 방 안에서는 세자의 낮은 신음과 기괴한 침소리만이 흘러나왔습니다. 세자는 죽어가는 순간에도 목이 마르다는 갈증 섞인 신음만을 내뱉었습니다. 이는 비소와 같은 중금속 독이 체내에 들어갔을 때 장기가 타들어가며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사흘간의 고문과도 같은 치료가 끝났을 때 세자의 의식은 이미 안개 너머로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이형익은 유유히 방을 빠져나와 조귀인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자가 귀국한 지 정확히 26일째 되는 날 적영궁에서 단발마의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렸을 때 조선의 모든 희망은 이미 차가운 죽음이 되어 있었습니다. 소현세자의 나이 겨우 34이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인조는 침전에 앉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기는커녕 그는 범인으로 지목된 이형익을 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자의 시신을 수습하러 들어간 종실 진원군은 공포에 질려 실록에 그 참상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은 훗날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독살의 증거가 됩니다. 시신은 온몸이 전부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의 7구멍에서는 모두 선혈이 흘러나왔다. 곁에 있는 사람조차 얼굴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형체가 무너져 있었다. 이는 마치 약물에 중독되어 죽은 사람과 같았다. 의학적으로 학질은 결코 시신을 검게 만들거나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하지 않습니다. 이는 비소와 같은 맹독이 체내에 침투하여 장기를 녹이고 혈액을 부패시켰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중독 반응입니다. 인조는 조사를 명하기는커녕 세자의 장례를 유례없이 서둘렀습니다. 보통 5개월이 걸리는 왕세자의 장례를 단 한 달 만에 끝내버린 것입니다. 이는 시신의 흔적을 하루라도 빨리 지우려는 범죄자의 초조함이었습니다. 시신을 확인하려는 종친들을 몽둥이로 쫓아내고 입관을 서두르는 인조의 모습은 이미 아비가 아닌 냉혈한 살인자의 것이었습니다. 인조의 광기는 아들의 죽음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세자의 흔적을 완전히 지우기 위해 세자빈 강씨를 조준했습니다. 세자의 죽음을 슬퍼하던 강빈은 남편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기 위해 분투했으나 인조는 그녀를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급기야 인조의 수라상에 독이 든 전복구이가 올라왔다는 조작된 사건이 터졌고 모든 화살은 강빈에게 향했습니다. 강빈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석고대죄했으나 인조는 그녀를 패출하고 사약을 내렸습니다. 1646년 4월 사약을 든 금부도사가 강빈의 처소에 들이닥쳤습니다. 강빈은 당당하게 일어나 사발을 들고 하늘을 향해 외쳤습니다. 내 남편을 죽이고 이제 나까지 죽여 그 진실을 묻으려 하는가. 인조 전하, 똑똑히 들으시오. 저 하늘이 그대의 죄를 기억할 것이고 그대의 왕좌는 후손들의 피눈물로 얼룩질 것이오. 내 비록 오늘 죽으나 조선의 미래는 그대의 손에 의해 꺾였음을 역사가 기록할 것이오. 그녀가 사약을 마시고 쓰러지던 날 한양 하늘에는 피와 같은 붉은 비가 내렸다는 야사가 전해질 정도로 민심은 흉흉했습니다. 조선이 가졌던 가장 현대적이고 강인한 여성 지도자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강빈의 죽음은 소현세자가 꿈꿨던 새로운 조선의 마지막 불씨가 꺼졌음을 의미했습니다. 비극의 최종 목적지는 소현세자의 세 아들이었습니다. 석철, 석린, 석견이라는 이름을 가진 어린 왕자들은 인조에게 손자가 아니라 언젠가 아비의 복수를 위해 자신에게 칼을 겨눌 정적이었습니다. 인조는 10세도 되지 않은 아이들을 머나먼 유배지 제주도로 보내버렸습니다. 부모를 잃고 영문도 모른 채 거친 바다를 건너간 아이들은 척박한 유배지에서 차가운 바닷바람을 맞으며 시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은 밤마다 울었습니다. 아바님은 어디 계십니까? 어머님은 언제 오십니까? 유배지를 지키던 군졸들조차 아이들의 울음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러나 인조는 냉혹했습니다. 첫째 석철과 둘째 석리는 유배지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의문의 병으로 잇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인조는 손자들이 죽었다는 보고를 받고서야 비로소 이제야 모든 근심이 사라졌다며 깊은 잠에 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자신의 핏줄을 스스로 끊어냄으로써 왕좌를 지킨 조선 왕조 500년 역사상 가장 비정한 할아버지였습니다. 소현세자가 북경에서 가져온 망원경은 산산조각 났고 그가 목숨처럼 아꼈던 서양 서적들은 인조의 명에 의해 궁궐 마당에서 불태워졌습니다. 그가 꿈꿨던 강한 조선, 실용의 나라는 한 줌의 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조선은 다시 성리학의 예법과 명나라에 대한 의리만을 숭상하는 과거의 굴레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소현세자의 죽음 이후 조선은 변화할 기회를 영영 잃어버렸습니다. 만약 그가 살아서 왕위에 올랐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일본보다 200년 앞서 근대화의 길을 걸었을 것이며 서구 열강의 침략 앞에 무력하게 무너지는 망국의 서름을 겪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소현세자의 죽음은 한 개인의 비극을 넘어 한 민족이 가질 수 있었던 가장 찬란한 미래의 상실이었습니다. 인조가 지킨 그 왕좌는 결국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을 죽인 피의 대가 위에 세워진 사상누각이었습니다. 오늘날 서울흥의 한 구석에 있는 소경원은 여느 왕실의 묘역보다 초라하고 쓸쓸합니다. 400년 전 검은 피를 토하며 죽어갔던 젊은 지도자의 꿈은 여전히 그 차가운 흙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권력이라는 괴물이 자식과 손자까지 잡아먹으며 지켜낸 그 왕좌는 결국 무엇을 남겼습니까? 인조는 자신의 자리를 지켰을지 모르나 역사는 그를 아들을 죽인 비정한 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소현세자는 왕이 되지 못했으나 조선이 꿈꿀 수 있었던 가장 진보적이고 아름다운 가능성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비극을 통해 묻습니다. 지도자의 공포와 집착이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파괴하는가? 소현세자의 꺾인 날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뼈아픈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하지만 소현의 죽음은 우리가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될 비극의 기록입니다. 역사는 만약을 가정하지 않는다지만 소현세자의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만약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가 망원경으로 보았던 별들은 지금도 우리 머리 위에서 빛나고 있지만 그 별들을 향해 날아오르려 했던 조선의 꿈은 차가운 권력의 칼날 아래 무참히 꺾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을 보고 있으며 또 어떤 미래를 스스로 꺾고 있는가?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엔 또 다른 역사에 숨겨진 다양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